살펴봤는데 영부인은 때로는 뭐 한 남자의 아내 그리고 때로는 국모로 때로는 조언자로서 뭐 시대마다 조금씩 분위기가 달랐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영부인에 대한 평가가 또 그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다 다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역대 영부인 순위를 매긴 논문이 발표가 됐는데 네. 역대 퍼스트레이디의 인식에 대한 과학적인 설문조사 조은희 교수가 그 집필한 논문인데요. 네. 종합 점수로 1위를 유경수 여사.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기억을 갖고 계신 분들보다 어쩌면 요즘은 유경수 여사에 대한 추억을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유경수 이렇게 그냥 부르지 않고 그냥 유경수 여사라고 이렇게 호칭을 통칭하는데 그러게요. 제 생각엔 이정희 씨도 제 생각에는 박근혜 씨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유경수 유경수 씨 씨하고 했다가는 진짜 그 다음 어떨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난리 보면은. 난다. 어쩌면 국모 이미지라는 게 있다는 거를 네. 김강 선생님 인정하시죠? 아니, 네? 인정하시죠? 아니, 뭐 내가 왜 갑자기 찔끔했냐면 아주 굉장히 따뜻하고 너무나 좋은 이상적인 네. 퍼스트 레이디상으로 느껴지지 국모라고 할 때는 가시처럼 다 걸려요. 뭐 솔직히 저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는 유감이 많지만 유교사에 대해서는 그런 감정이 없거든요. 근데 외국 사람들이 주로 하는 얘기가 왜 한국 사람들은 돈에 전부 조선시대 몇백 년 사람 얼굴만 박네요. 박 대통령이 만약에 유신 안 하고 그냥 삼선개헌으로 해서 깨끗이 물러났더라면 우리 5만 원권에 신사임당이 아니라 유교사 얼굴이 있어도 될 뻔했다. 누구도 반대 안 했을 거거든.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현모양처 이미지가 딱 있는데 유경수 여사죠. 올림머리와 한복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네. 난 이 맨 왼쪽 사진 제일 좋네요. 서늘해. 개인적으로요? 네, 표정이 아주 서늘하다. 기품 있고 우아하다라는 얘기를 저희가 계속 해왔는데 그 부분의 상당 부분이 사실 저 올림머리예요. 이게 머리가 너무 죽거나 머리숱이 너무 없으면 사실 그렇게 그 기품 있게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머리를 굉장히 풍성하게 한 것도 그 이미지 역할에 큰 몫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당시에 그 미용실에서 유경수 머리 해주세요, 유경수 여사 머리 해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게 대유 유행이었다고 하고 그 머리 헤어 담당 미용사가 같은 분이었다고 하죠. 엄앵란 씨하고. 엄앵란 씨가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 이제 유경수 여사가 흔쾌히 갔다 와라. 그 엄앵란 씨 결혼식을 도와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예. 그 또 이 유경수 여사 같은 경우에는 목이 네.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이 굉장히 길고 네. 그리고 피부가 굉장히 하얘가지고 그 한복 맵시가 굉장히 낮다고 하는데 네. 박정희 대통령이 한 말이 있는데 그 학 같은 목이 1cm만 짧았더라도 안 죽었을 겁니다라고 기자들한테 말했다고 할 정도로 유난히 목이 긴 편이고요. 기자들이 또 유 여사한테 한복을 어디서 지어오냐 이렇게 물어봤다는데 절대로 나만이 아는 비밀이다라고 하면서 어느 한복집에서 하는지를 안 밝혔다고 왜요? 하고요. 아니 왜냐하면 내가 한복을 하는 집을 알려주면 네. 금방 그 집이 유명해져가지고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러면 그 집 옷값이 비싸져가지고 나한테도 또 비싸게 받을 거 아니냐. 그래서 말해줄 수 없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나한테까지도 비싸게 받을 게 아니냐는 만들어낸 얘기예요. 가격이. 아 다른 사람들한테 옷 짓는 값을 비싸게 할 거기 때문에 그 얘기예요. 말해줄 수 없다. 그 얘기예요. 이거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자의적 해석을 네. 근데 이 유경사의 한복이 특징이 아이고, 있어요. 잘 보시면 특징이 있는데 손목이 조금 짧고요. 네. 그 기장도 살짝 짧아서 생활에 편리하게. 네, 네. 그게 이제 약간 그 생활한복 같은 네. 생활적 개념인데. 편리를 네. 도모한 거고 네. 사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에 영향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부턴가 유교사가 화면에 무척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 세대는 유교사가 이렇게 대중 앞에서 얘기하는 걸 기억을 해요. 누가 써준 거 열심히 읽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자기 말을 하는 거였는데 더듬더듬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는 내가 정말 이렇게 하고 싶고 축하 자리에서 정말 축하를 해주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사랑스러웠어요. 그리고 더 존경이 갔어요. 글쎄 야당이라 하면은 되게 반대만 해야 한다는 이런 인상이 우리한테 배긴 것 자체가 조금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잘못돼 있는 점 같은 것을 앞으로도 많이 얘기해 주셔요. 그러면은 내가 반드시 대통령께 전해드리고 또 그분이 경상도 분이고 해서 고집이 세신 것 같아서요. 또 국민들이 정 못마땅하다 하다고 하면은 또 이렇게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실 수도 있는 아량을 가져주신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그대로 봤으면 좋겠어요. 왜 사람들이 유교사를 살아가느냐면 엄청난 절대 권력의 옆에서 그냥
생활하는 서민들의 마음을 절대 잊지 않고 끝끝내 살았던 양반이란 말이죠. 제 친구가 박지만과 같은 이제 초등학교를 다녀서 거기 청와대 반 애들을 자주 불렀다는 거예요. 어리니까 청와대가 뭔지 의미도 모르고 간 거예요. 그러면 친구 엄마가 과일 깎아주고 머리 쓰다듬어주고 그다음에 풀장에 장난으로 이렇게 밀어넣고 이 기억이 그대로 있어요. 근데 그게 대통령 부인이었던 거예요. 저는 유경수 여사를 보면 이분이 이제 25년생인데 74년에 이제 문세강 총회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 50이 되기 전에 돌아가셔서 근데 제가 46이 되고 보니까 굉장히 젊어요. 그럼요. 이 사진들을 보니까. 그런데도 이 어떤 이미지는 어머니 이미지가 있어. 그 박근혜 대통령이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자기가 어느덧 자기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보다 더 나이가 많아져 있더라. 그래서 그 나이를 넘고 나서부터는 자기는 인생 완전히 그 덤으로 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다. 뭐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유경수 여사가 굉장히 젊은 때 돌아가신 거예요. 그건 또 건강 관리를 굉장히 신경 쓰셨다고 그래요. 본인도 그렇고 네. 박정희 대통령께서 박정희 대통령이 담배를 좋아하셨대요. 그런데 이제 그 70년대 그 기갑 선생 알죠? 수사반장. 그 최불암 씨가 그 수사반장으로 나오는데 그 타이틀. 이거 극 중에서 담배 피는 장면이 많이 나왔대요. 네. 그래서 이제 유경수 여사가 저 최불암 씨한테 전화해서 최 선생님 저 유경수니까 얼마나 놀래. 그때 왕이잖아. 그 이제 담배 피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최불암 씨가 얼어가지고 4번 폈습니다. 그러니까 4번 피는 장면 나올 때마다 우리 집 양반이 4번 피더라. 똑같이 따라서. 어? 근데 최 선생님 4번 필 때마다 온 국민이 4번을 피면 온 국민 건강이 어떻게 되겠냐. 이러면서 담배를 좀 한 2번으로, 한두 번으로 줄여달라. 이렇게. 그 이후로 최불암 씨는 단 한 번도 화면에서 담배 안 폈어요. 유경수 여사는 사실 박근혜 대통령을 뭐 만든 분이기도 어머니니까. 하잖아요. 교육은 어떻게 했나요? 아, 어머니는 산 교과서다라고 늘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박근혜 대통령이요? 예. 근영아 뭐 이렇게 그네야 이렇게 부르지 않고 그네, 근영지만 실제로 이렇게 부르셨을까요? 아무튼 그렇게 부르셨대요. 그랬을 것 같아요, 왠지. 그리고 굉장히 생일 다정했을 때마다 것 같아요. 네, 생일 때마다 이렇게 또 카드도 보냈고 그래서 뭐 이제 삼남매가 이제 생일 때마다 그려주는 그림 카드를 보면서 이 성당에 가는 모습 보면서 굉장히 흡족해하고 흐뭇해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얼굴에서 귀티가 나요. 외모를 봐봐요. 부잣집 얼굴이. 딸이 부잣집들 맞죠? 뭐 맞아요? 맞아요. 어느 정도 부자였냐면요. 옥천에서 일제시대에 자동차가 여러 개 있는 집이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전 자동차가 부자죠, 그 시대에. 여러 대 있는 집. 지금도 옥천에서 자동차가 여러 대 있으면 엄청난 부자죠. 그다음에 형제 자매가 한 20여 명인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자. 그건 완전 지금도? 부자죠. 한 어머니 밑에서 20명이 나올 수가 아니, 없죠. 다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유추를 해보세요. 옛날 저 영감님들 돈 좀 벌었고 애헴하는 양반들 첩살림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상상도 못하지만 그 첩이 5명이었고 아휴. 다 한 울타리에 살았다는 거예요. 이 교사는 이제 정실 자식이에요. 교동집 작은 아씨. 교동집 작은 아씨라고 불렀으니까 이제 떠받들여진 그냥 엄청난 집의 그 따님이었던 거죠. 첫 만남도 궁금해요. 그 두 분 어떻게 만났는지. 그러니까 1950년에 이제 부산으로 이제 다 같이 피난을 갔는데 네. 그때 이제 그 유경수 여사의 육촌 오빠가 당시 박 대통령의 대구 사범학교 1년 후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송재천 씨라는 분인데 박정희 중령과 그 유경수 여사를 소개를 시켜줘가지고 만났고. 네. 근데 이제 그때 이미 박 대통령은 한 번 결혼을 해가지고 애도 하나 있고 뭐 이런 입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네. 박정희 대통령이 당연히 뭐 25살 처녀니까 너무 마음에 들었겠죠. 박 대통령이 예쁘고. 8살이 많으니까. 네. 뭐 박 대통령은 뭐 첫 모습에 반했고 유경수 여사조차도 당시 뭐 6.25 때니까 뭐 군인으로서 고급 장교니까 뭐 그 마음에 들어 했겠죠. 그러나 네. 유경수 여사 아버지는 이 결혼을 너무 반대해가지고 군인이지만 그 당시 뭐 가난했을 테니까 네. 이런 부잣집 아버지 입장에서 마음에 안 들었다고 그럼 그 해요. 반대하는 결혼을 어떻게 만난 지 4개월 만에 네. 결혼을 하는데 4개월 만에요? 그만큼 유경수 여사가 박정희 대통령을 좋아한 좋아하는 거죠. 거죠. 반대해도 모르고. 그러니까 아버지를 버리면 인연을 끊으면서까지 결혼을 선택했는데 박정희 대통령의 은사가 이제 유경수 여사를 이렇게 신부 입장할 때 아버지가 결혼식에 참석을 안 안 하시니까 그 정도로 반대를 박정희 대통령의 은사가 이제 이렇게 안내해서 대통령이 된 후에도 사위를 인정을 안 하셨대요.
그래요? 그 정도. 그 제일 재밌는 거는 그때 그 결혼식 주례할 때 주례 선생이 신부 박정희 양과 신랑 유경수 분이 이름이 바뀐 것 같으니까. 남녀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렇네요. 정희, 영수. 실수를 하신 거지. 정이란 여자 이름이 되게 많잖아요. 그쵸, 맞아요. 영수란 남자 이름 많고. 근데 여기 주례는 근데 그래도 당시 대구시장이었어요. 대구시장인 허옥석이. 그러니까 대구시장이니까 진짜 신랑 신부를 잘 몰랐던 거지. 그렇죠. 아니, 근데 이건 아무것도 받아가지고. 아닌 게, 난 실제 이런 적 있어요. 주례가 선언 낭독할 때, 신부는 주례를 사랑하는가? 신부는 주례를 사랑하는가? 실수를 해가지고. 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직장에 난리가 났어. 이거 뭐야? 이름 바꿔 부른 것뿐만 아니라 이날 그 예물 반지를 갖고 있던 사람이 또 이 반지 잃어버려가지고 얼른 또 나가가지고 또 반지 하나 사왔다는 거 아니에요? 우여곡절 끝에 결혼하신 거네. 아버지는 굉장히 반대를 했는데 장모님은 적극적으로 후원을 했다고 그래요. 둘의 결혼을. 박정희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밀어줬던 장모님이 너무 고마웠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머님이라고 불렀고 이제 딸이 먼저 죽은 거잖아요. 유교사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 이제 팔순잔치를 마련을 해서 식사를 했는데 그때 그렇게 많이 우셨대요. 박정희 대통령이 많이 울었고 딸이 죽고 나서 그 어머니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건강이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목소리까지 거의 안 나올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메모로 너무 기쁘다라고 전달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지만 씨나 뭐 박근혜 대통령 이런 그 친척들이 다 몰려와서 새마을 노래를 불렀다. 새벽종이 울렸네. 이상하다. 밝았네. 가족을 모두 일어나 새마을을 헛세 이거 맞죠? 아니, 잘 살아서 말고 새마을을 좋은 그런데 우리 힘으로 만 곳에 근데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짝사랑을 이게 부르고 무슨 노래죠, 짝사랑이? 마주치는 아니, 75년, 75년. 의학새술 피우니. 잠깐. 우악새술 피우니 가을인가요 기나긴 그 세월 신영 씨, 의학새가 어떻게 생긴 새예요? 의학스럽게 생겼겠죠? 본 적은 그게 없어요. 억새. 새가 아니고 억새를 의학새라고 그래요. 본 적이 없는 게 맞는 거구나. 다들 의학새가 무슨 새 이름인 줄 알아요. 새 이름이 아니었구나.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두 분이 결혼해서 신접살림 초기 얘기들이 왜 사람들 얘기 속에 많이 남아 있죠. 대구에서 첫 살림 이제 차렸을 때는 이 여사가 구멍가게를 했답니다. 물론 하급 병졸도 아니었고 장성이고 장군이고 뭐 이렇게 쭉 됐지만 그 당시 이 군대 물자 지원이라는 게 형편없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구멍가게 아줌마 유경수 이거 떠올려 보세요. 되게 재밌지 않아요? 그 시절이 안 있었고 어울리네요, 예. 6년 걸려서 집장만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신당동이에요? 예, 그 부엌가게를 잘 경영한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집은 이게 중축해갖고 존재하는 거죠. 근데 요 신당동 집에 유교사의 면모를 나타내는 이제 에피소드가 두고두고 사람 얘기 속에 있는 게 있죠. 뭐냐면 집이 자그마하니까 대문이 작아서 네. 크게 될 남편이 이렇게 쓰고 들어와야 되니까 떼어버려요. 떼어버렸다고. 와. 그 청와대에서 살 때 그 민원 담당은 유교사가 담당을 했을 정도로 그렇게 뭐 국민들의 그렇죠. 얘기를 많이 들어줬다고 그래요? 맞아요. 청와대 네. 내 야당이다 그래서 이 사회의 그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라디오를 들었는데 옛날 라디오는 은지 씨는 모르고 신영이도 모르고 이거 라디오 있어요. 이거를 목에 이렇게 거시고 맞아요. 저희 할머니도 트랜지스타 라디오 그게 배터리가 더 커. 하루는 박정희 대통령의 측근이 교통사고를 내고
그런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아무도 보고가 안 올라오는 거야, 대통령한테도. 박 대통령의 친척이 그랬는데. 네. 그런데 박 대통령한테 유경수 여사가 라디오 듣고 얘기해줘가지고 당장 그거 잡아넣으라고. 그리고 유경수 여사가 그 민원 오는 거를 꼼꼼히 그 엽서 같은 거 읽고 그래요. 지금이야 뭐 청와대 홈페이지에 오지만 그때는 이 엽서로 날라오면 답장을 아주 꼼꼼히 하루에 10여 통씩 답장을 꼭 써줘서 그 재임 기간에 5,000통 이상을 답장을 써줬다고. 이렇게 아직도 존경받는 이유가 있군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라디오로 들으시다가 힘든 청취자들의 사연을 딱 듣고 나서 이제 그 방송국에다 물어서 그 청취자들에게도 도움도 줬다고. 그러니까. 유경수 여사 하면은 전 소록도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맞아요. 일제시대 때부터 소록도에 나병, 한센병 환자들을 격리해서 수용을 했었는데 70년대만 되더라도 이미 한센병에 대해서 어느 정도 치료가 돼서 전염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염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아예 그 소록도에 가려고도 하지도 않고 그런데 이제 유경수 여사는 그 소록도에 가서 일일이 다 같이 식사도 하고 껴안아주고 또 심지어는 어떤 환자가 이 사과를 하나를 들고 왔는데 뭐 이거 드릴 게 이거밖에 없어서 이걸 드립니다. 그랬더니 그걸 그 자리에서 바로 받아서 거의 하나를 거의 다 먹었다. 훌륭하신 분이에요. 거기에 뭐 그 소록도에 있는 환자들이 뭐 다 울고불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이미지가 남아있냐면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대선, 18대 대선 때 광주 전 남북에 1839개 투표소가 있는데 1838개에서 문재인 후보가 1등을 하고 딱 이 소록도 투표소에서만 박근혜 대통령이 1등을 하고 그 500 몇십 표 중에서 270표가 박근혜 대통령, 150표가 문재인 후보 일 정도로 이 소록도에 있는 환자들한테는 아직도 유경수 여사의 이미지가 남아있다. 그렇죠. 또 유경수 여사 빼놓을 수 없는 게 독일을 방문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연설을 합니다. 나라가 못 사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고생을 합니다. 내 가슴에서 피눈물이 납니다. 다음 세대에서 잘 사는 나라를 물려줍시다 하면서 눈물을 박정희 대통령이 쫙 이제 흘리시니까 유경수 여사도 연설을 듣는 내내 그냥 대성통곡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11일에는 한보름 광산을 방문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후손을 위해 남들과 같은 번영의 터전이라도 닦아놓자고 말했습니다. 눈물겨운 환영을 받은 박 대통령 내부는 깊은 감회에 눈시울을 적셨고 수령만리 2역에서 모국의 대통령을 맞은 우리 광부들은 말없이 조국을 외치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광부로 남의 나라에 팔려간 거 아니에요. 간호사로. 그런데 거기에 모국의 대통령이 와서 이런 연설을 하니까 그냥 눈물바다가 그냥 탁 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 좀 데려가 주세요. 여사님. 이런 얘기를 하고 다 울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온 국민의 사랑을 받았던 유경수 여사가 암살을 당했어요. 네. 정말 비극인 거죠. 1974년 8월 15일. 저는 이거 기억이 나요. 이 8.15 광복절. 나도 그 당일날 네. 아침에 텔레비를 보고 있었다니까. 보고 있었어요. 텔레비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총소리가 나고 막 무슨 그랬으니까. 일이에요? 그러니까 광복절 기념식장에 조총련이었던 그 문세강이 총을 가지고 와서 이 기념식장, 이게 그 시민회관이죠. 지금 세종문화회관 자리지. 자리에 있던 시민회관에서 그 광복절 기념식을 하고 있는데 박 대통령이 연설을 하는 요 가운데 이제 그 연설대가 있고 이 옆에 쭉 그 사람들이 쭉 서 있는데 유경수 여사가 앉아 있었어요. 근데 첫발 총을 아마 박정희 대통령을 겨냥해서 싹 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그랬더니 박정희 대통령 빗나가니까 바로 이게 방탄이 되는 그 연단 밑으로 싹, 방탄이니까 거기 밑으로 싹 숨었어요. 그런데 다른 장관들은 전부 의자 밑으로 다 들어간 거예요. 그 총소리가 나니까. 근데 유경수 여사만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문세강이 그 다음 총탄을 유경수 여사한테 쏜 거예요. 가만히 앉아 있어요. 왜 안 피하셨죠? 유 여사는 총소리가 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뭐 숨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없었던 거였던 거죠. 우리가 그동안 시정
흡사했겠어요. 그 장례식장에 조문객이 200여만 명이 참석을 했다. 그리고 이 운구차를 붙들고 오열하던 박정희 대통령의 모습이 기억에 남고요. 그리고 유경수 여사가 돌아가신 이후에 박 대통령은 그 아내의 손길이 묻어있는 신당동 집에 자주 찾아갔다고 그래요. 박근혜 대통령은 당시 프랑스 유학 중이었는데 갑자기 한국을 가야 된다. 거기 뭐 병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무 영문도 모르고 비행기를 타가지고 돌아왔는데 공항에 딱 도착하고 보니 신문에 유경수 여사 서거 소식이 있어서 심장이 찢기는 것 같았다라고 본인 자서전에 기록을 했었죠. 저격당했을 때 그 이후에 박정희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 정말 너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경수 여사가 실려 나가는데도 끝까지 연설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떨어진 고무신을 그냥 주워 들고 무대에만 이렇게 서성이셨다고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그전엔 이제 경황이 없기도 하고 그 의연함을 지키기 위해서 그 젊은 나이에 울질 않으셨는데 그 피 묻은 한복 빠를 때 그래 대성통곡을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박정희 대통령이 있었을 거예요. 그 유경수 여사를 기리는 시를 많이 썼다고 그래요? 박 대통령이 교사 출신이어서 원래 풍금도 잘 타고 그 그림도 노래 잘 그리고. 가사도 하고 그림도 하고 그런 좀 예적 재능이 있던 분이에요. 해방을 하셨잖아요. 네, 하나 저기 해볼게요. 네. 영수, 그곳은 나의 유일한 낙원이요. 태평양보다도 더 넓은 마음의 안식처이다.